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로마가 욕을 먹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이때부터의 로마를 강경한 제국주의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 시작은 마케도니아 전쟁이었어요. 마케도니아 전쟁 기간 동안 로마는 지겨웠을 겁니다. 그리스인들이 로마 편에 붙었다가 로마가 좀 지면 다른 편에 붙었다가 하는 이 박쥐 같은 모습에 지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로마 원로원도 두 파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해요. 동맹을 맺고 그들의 자치를 모두 인정해주고 군사적 관계도 끈끈하게 만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지자라는 접근을 하는 온건한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원로원 의원들도 있었고요. 반대로 쟤네들 봐라, 틈만 나면 배신하지 않냐 하는 강경파들도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나라나 이러한 모습은 보여주니까요. 그래도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온건파가 강했다고 해요. 스키피오가 보여줬던 카르타고 전쟁 이후의 모습 또는 시리아 전쟁 이후의 모습이 온건한 제국주의라는 데는 별로 이견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부터 보여주는 로마의 모습은 섬뜩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배신을 밥 먹듯 했다 해도 좀 심하지 않나? 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 시작이 아카이아 전쟁입니다. 아카이아 동맹은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었던 도시국가들이 대부분 동참하던 동맹이었고요. 그 북쪽에는 아폴로니아 동맹도 있고요. 다양한 동맹들이 존재했습니다. 아테네는 이러한 동맹에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했고요. 스파르타도 그렇습니다. 3차 마케도니아 전쟁 때도 그랬고요. 4차 마케도니아 전쟁 때도 그랬고요. 아카이아 동맹이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거죠. 이 모습을 보고 로마가 바로 마케도니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메텔루스를 파견합니다. 좀 달랐던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리스 내에서 전쟁을 할 때 로마는 슬로우 스타터였어요. 에이스를 처음부터 보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계속 지다가 뒤에 에이스가 등판하면서 평정을 하죠. 근데 이번에 아카이아 동맹한테는 재앙이었을까요? 메텔루스가 아직 남아있을 때였어요. 요 시기가 4차 마케도니아 전쟁 바로 다음 해거든요. 에이스가 등판을 하다 보니 한 번에 끝납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고린도 전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고린도가 코린트입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들어가기 위한 6km밖에 안 되는 좁은 땅으로 이어지는 지역, 거기에 있는 도시가 코린트예요. 코린트 양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화려한 양식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시해서 코린트는 아카이아 동맹에서도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국가였던 거예요. 원로원에서 내린 훈령은 지도에서 지워버려라 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쳐들어간 메텔루스는 이곳에 있었던 다수의 시민들을 학살하고 남은 시민들은 노예화시키고 도시는 갈아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그린 그림도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갈아 없앴던지 코린트 양식의 신전의 유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해요. 도리어 그 전에 도리아 양식, 좀 검소한 양식, 오래된 양식의 신전들은 좀 남아있다고 합니다. 슬픈 카르타고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3차 포에니 전쟁이라고 불리우는데 사실 이걸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 로마의 원로원은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누어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온건파에는 스키피오 나시카, 이 사람은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사위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연설을 하든 카르타고는 존속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데카토, 이 사람은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실각을 배후 조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강경파입니다. 어떠한 연설을 하든 마지막에 어쨌든 카르타고는 지도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한니발한테 그 정도로 얻어맞았으면 이러한 말을 하고도 남죠. 온건파 입장은 단순히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카르타고가 북아프리카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당시 로마는 그리스의 동맹 국가들로부터 계속 배신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카이아 동맹의 코린트를 지도상에서 지워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했던 이야기를 보면 로마가
화가 났던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 같아요. 로마인이 그리스에 오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친구로 와야지 주인으로 와선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로마 입장에선 황당했을 것 같아요. 3차 포에니 전쟁 전에 서지중해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1차 포에니 전쟁 전과 3차 포에니 전쟁 전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로마의 영역이 넓어졌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카르타고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카르타고가 아프리카 지역은 전부 다, 그리고 지중해 인근 지역은 전부 다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누미디아는 당시만 해도 야만족이었고 사막을 배경으로 카르타고를 일본의 왜구처럼 약탈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미디아가 2차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로마의 동맹국이 된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대부분을 누미디아가 점령을 하게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카르타고가 쪼그라든 것도 보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르타고는 워낙 풍요로운 옥토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고 해요. 물론 무역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전만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한 광산을 더 이상 소유하지 못했던 것도 한계는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르타고는 카르타고였던 거예요. 계속해서 다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거죠. 강경파 입장에서의 시선도 이해가 되는 거죠. 온건파 입장에서 봤을 땐 카르타고가 없어지면 북아프리카가 누미디아 천국이 됩니다. 물론 동쪽으로 가면 이집트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견제 세력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누미디아는 계속적으로 카르타고를 찝적거리게 되는 거죠. 계속 찝적거리니까 카르타고는 로마에 SOS를 칩니다. 로마는 늘 그러하듯이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안 그랬던 적이 없어요. 혹자는 로마가 누미디아 편을 들었다. 카르타고를 없애버리고 싶어서 그랬다 라고 얘기하는데 로마는 늘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먼저 보여줍니다. 누미디아는 들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카르타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요. 돈은 있었기 때문에 용병을 끌어모읍니다. 이것을 본 로마가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카르타고의 유력자들은 로마의 말을 듣는 척만 했지 용병을 해산시키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쳐들어가고야 맙니다. 로마는 이것을 알고 카르타고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카르타고가 누미디아에게 이겼다면 또 모를까 대패하고 맙니다. 이쯤 되자 카르타고는 이게 아니었구나 싶어서 대거 유력자들을 로마 원로원에 파견을 합니다. 한마디로 무릎 꿇고 빌로 간 거죠. 카르타고 원로원은 로마에게 300명을 인질로 보내겠다고 약속을 해요. 실제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원로원은 카르타고 원로원에게 무장해제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카르타고 성 내에서 나온 석궁이 2,000여 개였고 갑옷이 20만 벌이었대요. 로마에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빨리?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 원로원은 한 가지 더 조건을 내겁니다. 지금의 카르타고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륙으로 15km 후진해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서울 인천 간 거리가 요거보다 더 될 겁니다. 하지만 카르타고는 바다를 끼고 사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내륙으로 들어가라? 죽으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어요. 이 역시 문화 차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인들은 어차피 바닷가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큰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나 카르타고인들에게는 엄청난 청천벽력 같은 통보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사항전을 외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하지만 카르타고는 워낙에 큰 성이었고 그리고 천연의 요새였다고 해요. 쉽게 공략할 수 있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심지어 로마가 또 처음부터 에이스를 보내지 않습니다. 2년여를 허송세월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도 에이스를 보냅니다.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가 등판합니다.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는 당시 38이었다고 해요. 다시 얘기해서 사령관이 될 수 없는 나이였어요. 로마가 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집정관이 될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스키피오 아에밀리아누스를 집정관으로 세우고 사령관으로 아프리카로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스키피오 집안 사람답게 이 사람은 온건파였던 거죠. 그래서 끝까지 카르타고를 지도에서 지우는 것에 대해서 머뭇거렸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로마의 사령관들은 전쟁에서의 모든 결정권, 강화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고 해요. 물론 최종 승인은 원로원에서 한다고 해도 협상권 같은 것은 사령관한테 주어져요. 스키피오는 이러한 결정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원로원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이때 원로원은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특히나 카르타고가 멸망하던 해는 코린트가 지도에서 지워지던 해와 같은 때입니다. 한번 폭주하기 시작한 로마 원로원은 카르타고를 지도에서 지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처참한 상황이 일어나고요. 그러한 그림들이 여기저기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5만 명은 노예화되었다고 하고요. 카르타고는 완전히 갈아엎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소금을 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천연의 요새이자 항구였기 때문에 이후 황제정으로 넘어간 로마는 이곳에 식민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50만을 넘었다고 해요. 사람 살기 정말 좋은 곳이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두 번이나 로마를 그로키 상태까지 몰고 왔었던 카르타고는 사라지게 됩니다. 언젠가는 트로이도, 프라이도스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전사들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스키피오 아에밀리아누스가 호르메스 서사지에 있었던 한 구절을 읊조렸다고 해요. 이를 듣고 있던 폴리비오스가 왜 이러한 상황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다시계서 로마가 최대 전성기를 누리는 이 시점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했더니 폴리비오스, 지금 우리는 과거의 영화를 자랑했던 제국의 멸망이라는 위대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가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 로마도 이와 똑같은 순간을 맞이할 거라는 비애감이라네. 스키피오 집안의 특성일까요? 사실 이 사람은 파울루스의 아들이거든요. 승리에 도취되는 스타일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로마가 강경한 제국주의로 넘어가서 보여준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로마는 누만티아 역시 지도상에서 지워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로마는 혼란에 빠집니다. 외부의 적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로마가 내부의 갈등으로 고생했던 것은 평민과 귀족 간의 다툼이 있었을 때였어요. 약 300년이 지난 이후 지중해의 패권 국가가 된 로마는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집니다. To be continued.